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젤러 책을 중심으로 여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그 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한국에서 여론 그리고 그 여론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정치적인 다수 그리고 선거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주 교재가 이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이 책인데, 이 책은 내가 한 30년 동안 그 한국 정치에 대해서 가졌던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썼던 논문들과 또 그 밖에 생각들을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작년에 그 학술원의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됐고, 금년 3월 달에 그 민주주의 학술원에서 1년에 한 권, 한 명한테 그 민주주의 관련 우수 연구에 상을 주는데, 이번 3월 말에 원래 내가 선정돼서 그 학술원에서 그 강연을 하고 수상식이 있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4월로 연기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이 지금 뭐 고대 뭐 대학원에서도 좀 교재로 쓰이고 있는데 내가 고대 대학원생한테 이 책이 어떻냐 읽기에 좀 쉽더냐 물어봤더니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이 책을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도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수준의 책은 한 미국의 뭐 상위권 대학의 대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대학에서 아무래도 정치학을 가르칠 때 이런 통계 분석이나 아니면 뭐 계량 분석에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학생들이 많이 듣지 않아서 이런 종류의 책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뭐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제 통계를 기본적으로 필수 코스로 다 듣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 될 거예요. 이제 어쨌든 나의 목표는 우리 아주대 정치학과 학생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해독 능력, 그리고 뭐 통계 분석 능력을 갖게 하는 게 내 목표예요. 그리고 이 수업 말고 아마 정의분, 정치 이해 분석에서 충분하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통계 지식을 내가 가르치니까 그 수업을 듣고 이 강의를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뭐 통계 분석 결과나 그런 것보다도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메시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과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뭐 자연 세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면 이제 작동 원리가 있는 거죠. 메커니즘.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뉴턴이 뭐 길을 걸어가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도대체 왜 사과가 떨어지지?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만 본 게 아니라 다른 물질들도 떨어지는 걸 봤겠죠. 낙엽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폭포에서 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떨어져야만 할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던지지 않는 질문이죠. 그런 데에서 과학적 발견이 시작되는 거죠. 공통된 현상, 서로 다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낙엽, 물, 뭐 사과 전혀 다른 물질인데 공통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뉴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연과학에서 발견하는 건데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리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남미 국가들 뭐 그밖에 이제 여러 국가들
뭐 한국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은 대단히 높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을 이룩한 그런 나라는 전례 없이 찾아보기 어렵죠. 하지만 요즘엔 뭐 최근에는 심지어 더 문화적인 그런 발전, 그래서 뭐 유튜브 들으면 뭐 한국에 대해서 놀라고 있고,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뭐 문화의식이 높아요, 뭐 등등등 그런 찬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국민들은 정말 우수한 국민들이고, 짧은 기간에 정치, 경제, 문화까지 이런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지금 발전했는데, 단지 정치인들만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의 여러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 여러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을 때 국회가 제일 낮은 점수를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게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과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에 살고 있죠. 대의. 그러니까 대신 우리의 뜻을 국회의원들이 대변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의 여러 집단들, 단체들의 뜻을 대신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하고 이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거나, 또 필요할 때 선거 때만 와가지고 표를 구걸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한국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국민들도 의식 수준이 높은데, 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가? 그리고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지금 뽑혔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도 아베가 뽑혔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민주주의 지표라는 게 있는데, 한국이 작년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완성된 민주주의 국가가 있고, 그 두 번째 단계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예요. 근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제일 점수가 높고, 그러니까 완성된 민주주의 바로 밑에 단계예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미국과 일본이 더 낮은 수준, 결함 있는 민주주의의 2등, 3등,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의 1등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현 정부에서 이제 민주주의 수준이 좀 올라간 것이죠. 이전 정부에서는 더 떨어졌었는데, 그러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아까 뉴턴의 얘기를 했는데, 모든 물질이 이렇게 떨어지듯이 낙하하듯이 이처럼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뉴턴이 사과, 낙엽, 물,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공통된 현상은 낙하 현상이듯이, 미국, 한국, 일본, 뭐 그 밖에 다른 남미 국가들,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발견했듯이, 마찬가지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겠죠.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려고 한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원저자한테 이 강의를 들으니까 그 기회에 대해서 중요한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정치의 핵심 개념은 권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권력은 정치적인 다수에서 온다고 했죠. 민주주의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란 시민사회에 있는 다양한 국민들의 그런 선호가 투명하게 반영되어서 나타난 결과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5명의 친구가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살 것인가를, 어떤 과일을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각각 5명의 사람들은
과일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그걸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 선호가 그대로 반영되죠. 예를 들어 세 명이 바나나를 먹고 싶고 세 명이 사과를 먹고 싶다면 3대 2로 바나나가 결정이 되죠. 그렇다면 과연 민주주의에서 후보를 뽑을 때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트에 의해서 과일을 고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선호나 후보에 대한 그런 선호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 결과물이 바로 다수가 되는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론이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란 거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안정적인 선호가 이제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국민이 다스리는 거다. 국민주의 중에서 특별히 이제 다수가 다스리는 게 이제 민주주의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와 같은 시각의 문제점을 이제 제시하고 그와 같은 시각은 비현실적인 시각이고 이상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이미 정치학자들은 밝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민들은 안정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매우 가변적이고 변덕스러운 선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국민들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후보에 대한 명확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정치에서 그 정책을 파악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책이 나에게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 주고 따라서 나는 어떤 정책을 지지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책 자체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전문적인 지식,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 정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정책은 마트에서 사과나 아니면 바나나를 고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약속으로 제공한 것이죠. 공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실현 가능성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선호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언론에 따라서 또는 정치인의 그런 메시지 그리고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런 정보에 의해서 유권자들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매우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선호가 안정된 것이 아니라 매우 가변적이고 변덕스럽게 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만 해도 처음에 그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제안이 이재명 지사하고 뭐 박원순 지사, 그 다음에 저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가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그게 익숙치 않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가졌겠죠. 일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왜 나눠주냐? 그 자본주의의 원칙에 어,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래서 또 야권에서도 뭐 세금으로 돈을 퍼준다. 그리고 뭐 총선 대비용 뭐 파퓰리즘이다. 어쩌고 막 그런 비난을 막 쏟아부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선호, 기본소득에 대한 선호는 이제 부정적인 선호가 많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그러니까 팬데믹 이라고 세계적인 그런 전염이 터졌다는 말이 이제 WHO에서 나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엄청난 양의 그런 재정 지원을 하고 미국도 뭐 1,000달러씩 지원한다는 심지어 미국과 같이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1,000달러씩 제공한다고 하니 그게 이제 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면 이제 국민들은 그 얘기를 듣고 또 선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이번에는 그래도
외국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준거틀, 비교 틀을 제공을 했죠. 근데 외국에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여당과 야당의 코로나 대처에 대한 시각, 입장이 전혀 달랐죠. 야당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해가지고 코로나가 퍼졌으니까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지난번에 사스 배치 때 이제 중국이 보복을 했을 때 한국 경제가 뭐 휘청거렸죠. 이제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어, 국내에서 뭐 신천지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렇게 지역 봉쇄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또 경제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이 코로나에 대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여론의 그런 흐름은 야당 쪽에서 주도했던 거죠.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하니까 그런 어떤 공포감을 조장하고 그걸 이제 비판을 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 또 마스크 이제 수급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주 여당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이 됐었죠.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 한국 모형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국과 같이 그런 폐쇄적인 방법으로 코로나를 대처한 게 아니라 투명하게 그 동선을 파악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확진자 일본처럼 그 검사를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거를 속이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방식이 코로나를 대처하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일으키게 하고 해서 선진국에서도 따라야 될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외신들이 국내에 전해지니까 이제 국민들도 네, 그 얘기를 듣고 한국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에 잘 못 대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대처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당에 대한 지지, 정부에 대한 지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뭐 43% 수준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내려갔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뭐 51.5%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이처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한 선호, 그리고 정책에 대한 선호, 그리고 뭐 대처 방안에 대한 선호, 이런 거는 정치권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쉽게 가변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건 달리 얘기하면 국민의 선호가 그 바나나나 사과를 고를 때처럼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가 그게 의사결정을 할 때 또는 투표 결정 또는 선거를 할 때 그대로 객관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얼마든지 프레임을 통해서 유권자의 선호를 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다수 형성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시각, 민주주의의 이상주의적인 시각에 의하면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민이 어, 국민의 그런 선호가 이처럼 가변적이고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선호를 국민의 선호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국민이 다스리는 그런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 국민의 선호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물론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normal political situation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수없이 그 정치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뭐 자신의 장점을 가공 생산하고 상대의 약점을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해서 공략하고
그런 프레임이 상당히 다수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뭐 과거에 군사 정권이나 아니면은 또 보수 정당 시절에는 북한에게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북풍 그리고 종북 프레임 색깔론을 이용해서 선거 때마다 꼭 북한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리고 뭐 간첩, 위장 간첩, 뭐 조작 사건도 있었고 북한을 찾아가지고 돈 들고 찾아가가지고 선거 전에 북한한테 제발 그 대포 좀 쏴달라고 구걸한 적도 있었죠. 소위 어, 북한에게 그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반공 입장을 취하는 정당에서 북한한테 이제 그런 일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정치권이 국민들의 그런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항상 북풍, 색깔론이 한국의 유권자의 선택을 지배해 왔었죠. 이제 그런 정상적인 그냥 노멀 폴리틱스 상황에서는 이제 정치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데 어, 그런 최순실 사태와 뭐 IMF 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이 굉장히 중요한 파국적 사건, 캐타스트로픽 이벤트, 파국적 상황에서는 어,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해도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 이후에 보수 언론이나 뭐 야당에서는 초반부에는 최순실의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이제 작동하지 않았죠. 이럴 때는 이제 그 보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어떤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에게 어, 국민들의 여론을 바꿀 정도의 시간도 없고 또 파국적인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노멀 폴리티컬 시츄에이션에서는 국민들이 정치가 자신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고 TV에서 어떤 프레임을 통한 거짓 정보가 정해졌을 때도 이제 그거를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파국적인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은 자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정치 관련 기사를 보지도 않다가 이제는 집중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일같이 TV를 보고 뭐 인터넷을 보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적 정확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하죠. 그처럼 이처럼 파국적인 사건이 터지면은 그러면은 비교적 안정된 다수가 형성되고 정치권에서의 정보 조작, 정보 왜곡 이런 게 무력화되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다수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민주주의 선거 결과가 항상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국민들의 선호가 그대로 반영된 건 아니에요. 불과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 공포 금지 기간 2주인가 그렇죠? 2주인지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떻게 여론의 향방이 바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 형성이라는 게 매우 가변적인 유권자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예에서 보여주듯이 이 어떤 이슈가 현저하게 부각되는가에 따라서 다수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세 종류의 국민이 존재한다고 해봐요. 갑이라는 부류의 국민들, 그 다음에 병. 근데 갑의 특성은 여성, 저소득층, 청년. 그러니까 젊은 저소득층 여성이에요, 갑이. 그 다음에 을은
연세가 많으신 부자 여성이에요. 병은 연세가 많은 가난한 남성이에요. 이제 국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세 부류로 있다면 그러면 선거 당시에 어떤 이슈가 부각되는가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 경쟁이 성별 대결로 치러지면 그러면 지금 두 명이 여성이기 때문에 갑과 을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피는 정당, 여성에 유리한 정당에 투표를 하겠죠. 이제 성별 정쟁으로 이제 성별 대결로 치러진다는 의미는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프로 라이프하고 프로 초이스예요.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프로 라이프는 태아의 권리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프로 라이프. 그다음에 프로 초이스. 이거는 임신한 여성의 권리.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공화당의 입장. 그리고 이제 프로초이스는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게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강제에 의한 그런 임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성이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런 여성의 어떤 생존권을 침해할 수도 있죠. 직장을 잃어버린달지,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태아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제 이런 시각이죠. 그래서 선거 당시에 현저했던 그 이슈가 선거했던 현저한 이슈가 이 프로 라이프냐 프로 초이스냐 이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선거가 그 전개된다면 그러면은 여성이 유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듯이 선거가 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전개된다면 이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두 명이니까 2대 1로 저소득층이 승리하겠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현저한 이슈는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 문제. 그러니까 대개 이제 좌파, 우파 그렇게 얘기할 때 좌파는 시장 경제의 어떤 그런 문제점, 어,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게 이제 가혹한 것이죠. 시장 경제에서 경쟁력에 도태된 그런 사람들은 뭐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뭐 근데 그게 뭐 무능력해서만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이제 코로나 사태나 뭐 그런 아니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기업의 사장의 횡포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처럼 경제 여건이 좋지 않으면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때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더 이상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이제 지금 뭐 AI나 여러 가지 그런 기술력이 발달해서 이런 단순 노동이 필요하지 않는 뭐 그런 산업 구조가 되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에게만 맡겨두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인간의 어떤 기본권 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유지의 권리,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 시장에게 맡겨두면은 자본이 근데 과거에는 산업 자본 시대에는 돈을 생산에 투자했을 때 이윤이 창출됐지만 지금은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득 증가율이 떨어지잖아요. 지금도 한국이 이제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소득 증가율 정도 한 뭐 1, 2%에 이제 불과하죠. 이제 과거에 권위주의 시절에는 그 한국이 저개발 국가나 아니면 뭐 신생 국가였기 때문에 비교적 값싼 노동력으로 높은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지금 중국처럼. 근데 점점점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생산력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임금 수준이 높아져야겠죠.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당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임금이 높아지고 또 따라서
어, 소득 증가율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 어렵죠. 근데 그냥 자본주의에 대한 맡겨두면 그런 산업 구조의 그런 변화와 무관하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만 돈이 가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 돈을 천문학적으로 쌓아놓고 지금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왜냐하면 생산을 해봤자 그걸 살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또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국민들이 웬만한 건 다 가지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니까, 그리고 뭐 핸드폰 같은 것도 다 이제 가지고 있고 더 이상 팔 수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을 어디다 투자하냐? 이제 금융 쪽으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이쪽으로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이제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고, 뭐 지난 정권에서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고 또 의료 문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태어나고 또 경제적인 여건은 다르지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자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이제 그게 바로 다 복지국가의 시각이죠.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 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진보적인 진영 또는 그보다 더 강한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시각은 좌파 진영이죠. 민주당이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좌파라기보다는 그냥 온건한 진보 정도, 서구의 국가에 비교하면 그냥 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스칸디나비아의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제 그런 국가들은 부자들의 세금이 거의 한 60%에 해당되죠. 그런 정당도 뭐 좌파라기보다는 그냥 사회주의 정당 그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경제적인 디멘션에서 정책 대결이 일어나요. 국가 개입의 정도를 둘러싸고, 그래서 복지 국가를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국가 운영을 잘하면 정권을 유지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경제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우파 쪽에서 또 다시 집권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 또는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어, 선거 경쟁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경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결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 경우에 저소득층이 2대1로 승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대별 대결이 일어날 수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 수준,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 경쟁이 일어난 거 아니라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심한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뭐 노년층과 청년층이 서로 증오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다른 세대, 청년층과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대북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노년층은 6.25를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에 대한 적개심 이게 강한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기 가족이 잃었을 수도 있고 전쟁 통해, 그리고 또 방공 교육을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층이고, 청년층은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북한과의 그런 적대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또 전략적인 동거, 그러니까 북한을 흡수하기보다는 그냥 북한 그 통일에 대한 필요성 뭐 그런 것도 느끼지 않죠. 그래서 어떤 평화 체제 뭐 그런 걸 중시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뭐 20대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3, 40대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통일됐을 경우에 그런 일자리 문제도 있고, 뭐 굳이 왜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되느냐, 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연령층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시각이 이제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3, 40대는 노년층에 비해서 북한의 어떤 지원, 그러니까 전략적인 지원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자극하게 되면, 북한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쥐가 궁지에 몰리면 이제 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남한에게 부정적인 그런 행위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각에서 북한의 햇빛 정책이 그거죠. 따뜻한 해를 비춰주면은 햇볕으로 나와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 그런 시각이죠. 하지만 노년층은 이제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흡수의 상대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대 별로 이렇게 입장이 대북 입장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중심으로 선거가 전개된다면 노년층이 승리하겠죠. 그래서 이 표가 보여준 거는 선거 당시에 어떤 쟁점이 현저하게 부각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쟁점이 현저하게 부각되는 것은 이제 정치권이 이제 그와 같은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쟁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표만 봐도 민주주의의 다수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선호가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쟁점이 현저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른 다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노트. 그래서 이제 물론 아까 이 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쟁점이 현저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수가 달라지지만 그것만이 다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이제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 변수들이 다수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간략하게 요약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오늘 이제 강의를 세 번째로 하니까 좀 목이 이렇게 갈라져서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 미안해요. 첫 번째 변수는 이제 구조적인 사건, 산업혁명, 그리고 냉전, 남북분단, 뭐 한국전쟁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정치 체제를 형성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 여기에 이제 파국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 파국적인 사건은 정치 체제를 뒤흔들 정도로 중요한 사건은 아니고 선거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어떤 정당의 그런 지지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구조적인 사건은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한 나라의 정당 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바로 산업혁명 같은 경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노동과 자본가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강의 노트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과거에 서구 국가에서는 이제 중요한 사회 균열이 네 가지 사회 균열이 형성됐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계급 균열. 그러니까 노동자와 그 다음에 자본가의 간의 갈등. 그 균열이 형성되면서 정당도 그 균열에 따라서 편성되는 거죠. 노동자를 대표하는 좌파 정당. 영국의 경우에 노동당, 그 다음에 유럽 대륙 국가들의 경우에 사회주의 정당, 또는 사민당, 또 공산당, 그 다음에 또 보수를 대변하는 뭐 자유당, 리버럴 파티, 또는 보수당, 영국의 보수당, 또는 대륙 국가의 경우에 기민당, 기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균열을 또 경험한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죠. 종교 균열. 유럽 대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캐톨릭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봉건 시대에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봉건 영주하고 그 다음에 뭐 농민들하고 그 다음에 클러지 그러니까 종교
교회 세력들하고 이렇게 세 세력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을 했었죠. 그때만 해도 이제 근대 국가 형성이 있었기 전이니까 봉건 시대에는. 근데 이제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이제 기존의 봉건 사회를 지배했던 귀족층 로드하고 그 다음에 교회 church 중에서 이제 처치는 그전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게 관련이 있었고 단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연관된 그런 재난이 터졌을 때 뭐 어떤 국민들의 그런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그런 보호작용까지도 했었죠. 근데 이제 국가가 들어서면서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되니까 서구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교회와 국가의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 갈등이 하나의 균열을 형성했고 따라서 유럽 대륙 국가에서는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이 형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칸디나비아 컨트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런 국가에서는 이제 어, 도시와 도시 지역과 농업 지역의 갈등, 도농 갈등, 그 다음에 또 뭐 국가 중심부와 주변부의 갈등, 중심 대 주변, 뭐 이런 갈등이 형성되면서 네 가지 균열이 이제 형성됐어요. 정당도 이제 이런 균열축을 따라서 형성이 됐고, 근데 한국은 내 책에서 이제 자세히 역사적인 서술을 하지만 해방 직후에는 이 계급 균열이 형성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 상당히 깊은 계급 균열이 형성이 되려고 했었고 이 당시에만 해도 상당한 수준의 규모의 그런 좌파 사회 세력들, 경제 세력들, 정치 세력들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주로 또 우파 세력들이 친일 세력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러면서 해방되자마자 미군정이 들어서게 되고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한국이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이제 남북으로 이제 갈리게 됐던 거죠. 점령 지역이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게 되고 남한은 이제 미국이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남한이 공산화가 되면은 일본도 이제 뚫리게 되고 만약에 일본이 뚫리게 되면 미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미국은 좌파 세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항일 운동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았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거는 그 친일 청산 그것보다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게 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친일파 세력들 그 당시에 순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친일 행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기용을 했었죠. 등용을 하고 경찰들 그리고 뭐 그 밖에 정치인들을 주로 뒤에서 이제 뒷받침하면서 한국에서는 좌파 세력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좌파는 발붙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민족의 참혹한 그런 비극이 초래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거나 이제 그런 거를 목격한 남한의 사람들은 그런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을 갖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좌우의 대결이 형성될 수가 없었죠. 이제 서구에서 발견된 서구를 또 지배하는 이 계급균열, 그러니까 노동자와 아니면은 서민들과 자본과의 그런 대결이 형성될 수가 없었고 정당도 이제 서구에서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과 그 다음에 자본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서로 정책적으로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됐는데 한국에는 계급균열이 형성된 당시에
냉전의 그런 국제 정세 그리고 한국 전쟁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개국 균열이 형성되지 않고 권위주의 정당, 권위주의 정당과 그 다음에 이에 맞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친민주주의 정당이 서로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됐죠. 하지만 결국에는 권위주의 정당이나 민주주의 정당이나 우파 정당에 더 가까웠었죠. 그래서 되게 이제 한국과 일본, 대만과 같이 그런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위협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강한 좌파 정당, 그러니까 좌우가 서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좌파 정당이 형성될 수 없었고, 선거 경쟁이 이런 국가 개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좌우 간의 정책 대결이 형성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냉전 및 남북 분단, 한국 전쟁이 형성시킨 남북 균열이 훨씬 더 중요하게 개국 균열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형성됐던 것이죠. 이처럼 한 국가의 이런 구조적인 사건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 균열이 존재하게 되면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 체제는 주로 이제 정당의 수와 정당의 입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당 체제가 형성될 수도 있고 양당 체제가 형성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정당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균열의 수, 한 국가의 균열이 얼마나 여러 개가 있는가.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종교 균열, 그 다음에 개국 균열, 뭐 아까 얘기한 또 그 밖에 다른 균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균열이 존재하니까 다당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또 정당 입장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죠. 서구 국가에서는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이 이렇게 정책 대결을 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 좌우의 디멘션에서는 민주당도 뭐 좌파 정당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죠. 중도가 여기면 중도에 가까운 이 정도 입장 민주당 그 다음에 한국당은 뭐 우파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심지어 최근에는 뭐 구구정당의 모습까지 보이는데 구구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호소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반이민 정당, 서유럽에서 나타나는 최근에 그런 인종적인 소수나 민족적인 소수를 어떤 희생양으로 해서 그런 다른 세력들을 규합하고 단합시켜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구구 세력들이죠. 반이민자 그런 시각.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뭐 중국을 막았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비슷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뭐 다문화 가족 뭐 그런 에 대해서 뭐 적대적인 시각, 정당이 그런 입장을 아직까지 피는 입장은 없죠. 그런 다문화 가족에게 뭐 유권자 중에서는 이제 그런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한국의 정당이 극우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은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그런 국가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측면에서 볼 때 극우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급진적인 입장을 피는 태극기 부대 정당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처럼 정당의 입장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죠. 사회 균열은 한국은 남북 균열에 의해서 정당의 입장 분포가 좌우의 균열에서는 매우 온건한 진보 정당과 우파 정당이 형성됐고 또 남북 균열에서는 이게 중도라고 하면 매우 보수적인 우파 정당과 그 다음에 비교적 북한과 입장에서 온건한 입장 또는 뭐 전략적인 그런 지원을 선호하는 입장 두 정당이 이렇게 경쟁하는 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당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제도가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지역구 크기라고 하면은 지역구의 지리적인 크기 또 행정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후보를 뽑는지 이제 그걸 지역구 크기라고 불러요.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으니까 지역구 크기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국가에서는 과거에 1994년 일본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전에는 뭐 3명에서 12명 뭐 그 정도까지 뽑았어요. 그러니까 뉴욕, 도쿄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를 한 선거구에서 뽑고 뭐 시골 지역에서는 소수를 뽑고 이런 식으로 뽑았던 중대 선거구를 채택한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뽑게 되면 아무래도 낮은 득표율을 한 후보도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다당 체제가 형성될 수 있겠죠. 비례대표제도 이런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선거제도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후보를 뽑기 때문에 아마 120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구 크기가 120이 되는 거죠. 한국도 병립형 선거제도니까 이제 두 가지 선거제도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죠. 한 표는 정당 투표를 내서 비례대표 후보를 뽑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그 방식에서는 지역구 크기가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 47명을 뽑죠. 그러니까 47명을 뽑기 때문에 지역구 크기가 4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역구 선거에서는 지역구 크기가 1이라고 얘기하고 지역구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당의 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지역구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급진적인 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지역구 크기가 커지고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적으로 되면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의 입장 분포가 널리 분포되게 되고 정당의 수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선거 제도에 따라서 후보들의 선거 운동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선거제도. 그걸 이제 단순 다수제라고 얘기하는데 단순 다수제에서는 1등을 한 후보, 최다 득표를 한 후보만 당선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에서는 선거 운동을 할 때 자신을 지지하는 어떤 특정 세력, 아니 특정 직능 집단을 대변하는 정책 대결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특정 집단을 대변할 경우에 그 특정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들의 표를 얻기 어려우니까 모든 유권자, 지역구 유권자들이 모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공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슈는 아무래도 지역구 사업,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 우리 지역구에 뭐 지하철역을 건설하겠다, 아니면 노인정을 건설하겠다, 체육시설을 건설하겠다, 또는 뭐 공항을 건설하겠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지역구민들이 모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선거 운동 공략 방식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제에서는 굳이 최다 득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집단, 직능 집단, 뭐 이념 집단, 뭐 계층 집단을 공략해서 안정된 표를 얻어서 그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의 규모만큼의 의석을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례대표에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인가치라고 불러요. 후보의 능력, 지역구 사업 능력, 경제 활성화 능력, 후보의 도덕성, 후보의 어떤 인맥, 유인가치. 그런데 호소하게 되는데 단순 다수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유인가치 중심적인 선거 경쟁을 하는데 비례대표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을 지지하는 어떤 집단들의 정책적인 대변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지지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유인가치나 아니면은 뭐
선거에서 어떤 정책을 선명하게 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례대표제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정당에게 집단의 지지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유인가치를 중심으로 공략할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이 중요시해지면 이 유인가치를 홍보하고 광고할 그런 자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치 자금 또는 선거 자원, 인적 자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또는 재정적 자원, 돈, 그런 게 중요해지는 거죠.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은 이런 정치 자금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선거운동법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좀 시간을 봅시다. 지금 이걸 70분 강의를 하면 강의가 3개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7분이니까 한 12분만 더 강의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파국적인 사건, 아까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영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죠. 일단 지저분하니까 이 판서한 내용을 다 지우고. 그래서 육신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에 그런 친권위주의 세력들이 약화되게 되면서 어떤 민주화 세력들이 굉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산시켰죠. 그리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호남 지역이 진보적인 세력의 중심축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제 그전에는 영남 지역이 특히 부산 지역이 진보적인 그런 집단이었어요. 뭐 부마 항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광주 시민들이 군사 독재 전두환 세력에 저항하게 되면서 이제 그 지도자로 이제 김대중 당시에 이라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호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에서 관찰되는 지역주의, 지역 간의 입장 차이는 상당히 이념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적인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영남과 호남 간의 차이는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한 또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혜택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호남민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 정당이 진보적인 정당이니까 호남민들도 진보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영남민들은 어, 보수적인 정당, 영남 정당이 자신들을 지지하니까 영남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보수화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IMF 사태도 그 당시 최초로 한국 역사상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전에는 한국이 해방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았었는데 최초의 진보 정권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게 이제 IMF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광주 민주화 운동은 권위주의 세력에 대응해서 민주주의 세력이 육신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 세력이 부상하게 된 계기.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은 호남과 영남 간의 어떤 지역 간의 이념 차이를 형성시키게 된 계기. IMF는 진보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된 계기. 그리고 최순실 사태는 그 진보 세력이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 정상화된 계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진보 진영이 2번 정도 집권을 했는데
다시 어떤 그런 경제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공격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있었죠. 그래서 뭐 진보 진영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래서 아마추어리즘이다. 이제 그런 공격을 하게 되면서 그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색깔론과 경제 활성화 능력, 경제 능력의 프레임에 의해서 안보와 그 다음에 경제는 보수다. 그러니까 진보 쪽은 도덕적으로는 뭐 보수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한국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진보보다는 보수가 있다. 이제 그런 프레임이 형성되어서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리고 20대 총선이 있기 전에만 해도 심지어 유지민 씨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보수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한민국은 보수를 지지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보수가 우세한 그런 형국이 형성되었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랬는데 20대 총선 당시에 어떤 총선 파동이 있게 되면서 의외로 유시민 씨의 어떤 예측이 이제 틀렸던 거죠. 그래서 그 또 안철수 씨가 부상하게 되면서 보수 정당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다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었죠. 하지만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어서 뭐 그 국회 선진화법이 에 의해서 어떤 국가의 중요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80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데는 매우 무난하고 심지어는 어,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까지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우려가 있었기도 했었죠. 근데 20대 총선에서 이런 우려와는 달리 새누리당이 총선 파동으로 인해서 다수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좌우의 그런 어떤 불규정이 깨지게 되면서 이제 정상화가 되게 된 거죠. 그냥 우쪽으로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 그러니까 색깔론이 이제 매우 약화됐기 때문에 색깔론에 의한 그런 선거 운동이나 아니면은 색깔론을 통한 호소, 그게 많이 약화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안보 능력과 경제 활성화 능력은 우파다, 보수 정당이다. 이제 그런 프레임도 많이 약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파국적 사건은 이제 유권자의 그런 인식, 이념적인 인식과 정책적인 인식, 정당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정치적인 사건은 이제 그때 선거 당시에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죠. 천안함 사건,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대 총선의 공천파동. 이런 사건들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권자의 어떤 정당에 대한 그런 정당 인식에 대한 균형을 바꿀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파국적인 이제 사건이나 주요한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 사건을 이용해서 정당들은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쟁점 공략이라고 하면 야, 위치쟁점이란 건 뭐냐? 그러니까 좌우에 배열할 수 있는 쟁점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북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전략적인 지원 입장을 취하고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은 북한의 강경한 입장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이슈, 그리고 유권자의 이슈, 유권자의 입장도 이렇게 좌우에 배열할 수 있죠. 대북 입장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수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배열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계급균열이 초래한 경제적인 이슈, 국가의 시장경제 개입 문제, 복지정책을 표방하는 왼쪽 입장, 그 다음에 국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규제 철폐를 옹호하는 우파 입장, 이렇게 정당들이 배열되어 있고, 유권자 입장도 이렇게 배열되어 있겠죠. 그게 이제 위치쟁점이죠. 그래서 선거가 있게 있을 당시에 이제 천안함 사건과 같은
사건이 터지면 그러면은 이런 우파 정당의 그런 선거 운동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색깔론을 이제 공략하는 것이죠. 그다음 유인가치 광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인가치라 하면 국회의원의 경우에 지역구 사업 능력, 국가 예산을 지역구에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 자기가 지역구를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뭐 그런 게 이제 국회의원의 중요한 유인 가치가 되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 후보의 어떤 그런 경력, 자신이 뭐 삼선이다, 아니면 뭐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유인 가치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선수가 높으면 삼선, 사선이면 중진 의원이면 아무래도 예산을 우리 지역구에 끌어올 수 있다. 또 대통령하고 내가 측근 관계에 있으면은 국가 예산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지역구에 중요한 지역구 사업을 끌어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경제 활성화 능력, 안보 능력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유인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번 21대 총선에서 유인 가치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수 야당에서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그런 공략을 했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었죠. 그리고 또 조국 사태를 통해서 현 정부의 도덕성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도덕성,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유인가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에 모범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인식이 확산되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또 어떤 수세에 몰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정부의 공로냐, 의료진이 잘한 것이다. 또 이런 또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이런 파국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유인가치 공략 전술이 다 달라지는 거죠. 위치 쟁점 공략 전술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 쟁점도 어떤 쟁점이 현저하게 부각되는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현 정부를 공략하기 위해서 뭐 조국 사태 그리고 뭐 울산의 시장에 뭐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그런 프레임 그런 걸로 이제 현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공략이 이루어졌죠.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자신의 어떤 그런 비리 문제도 연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어떤 공수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어떤 검찰의 그런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자기 뭐 장모의 그런 비리 개인 문제 그런 사기 연루 문제 부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게 본인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뭐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한국에서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급격한 그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런 쟁점 대체 전략, 코로나 쪽에 또 야당은 이제 공략을 했죠. 중국에서의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을 막지 못해서 코로나에 잘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략을 바꿨는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또 그런 어, 상황이 역전돼 버렸던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블랙홀처럼 모든 걸 이슈를 다 빨아들이면서 이제 야당이 지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지금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 언제 무슨 또 일이 터질지 몰라가지고 또 정당들이 어떻게 또 프레임을 짜고 그 사건에 따라서 입취 쟁점 공략과 유인가치 광고 정략이 바뀜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또 밝힐지도 모르죠. 지금은 또 이제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문제로 이제 거기에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먼저 한국당 과거 한국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위성 정당을 만드니까
과거에는 깨끗한 척했던 그런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한국의 정치를 보게 되면 그 어떤 그런 뭐 스포츠나 그것보다 더 어떻게 익사이딩해요. 순간순간 그런 터지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에 따라서 그런 어, 어떤 정당이 더 우위적인가가 바뀌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야당에게 불리한 식으로 지금 정치적인 사건이나 어떤 프레임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죠. 아직 보름이나 남았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네, 수고 많았어요.